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두 얼굴의 차이가 너무 커서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을 주기도 해요. 평소에는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가면 뒤엔 상상도 못할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경우도 있죠. 저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놀라운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나 엄청난 일을 겪었고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어릴 적 저희 집은 특별히 부족할 게 없었어요. 엄청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어도 꽤 부유한 편이었고 어린 저는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돈 걱정 없이 살았죠. 아빠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엄마는 전업주부로 집을 돌봤어요. 아빠의 사업은 안정적이었고 수입도 꾸준했어요. 덕분에 저희는 남들처럼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엄마는 살림을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이었고 아빠는 바쁘면서도 가족을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다정한 아빠, 자상한 엄마, 그리고 아직 어린 남동생과 저희 가족은 평범하지만 충분히 행복했어요. 저는 그게 평생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고요.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미묘한 변화였어요. 어느 날부턴가 아빠와 엄마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시선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어린 제 눈에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처음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누구나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른들만의 고민이 있겠거니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색함은 더 깊어졌고 아빠와 엄마가 마주 앉는 일조차 드물어졌어요. 그러다 엄마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감기인 줄 알았어요. 며칠 쉬면 금방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엄만 자꾸 피곤해했고 움직일 때마다 숨을 가쁘게 쉬었어요. 처음엔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하고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도 힘이 빠져 주저앉아 버리는 날이 많았죠. 저는 그제야 뭔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빠도 처음엔 별일 아닐 거라고 했지만 엄마 상태가 나아질 기미가 없자 결국 병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저희 가족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더 늦기 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하겠지만 사실상 가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그럼 가망이 없단 이야기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런 대화들이 오갔지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 당시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막연하게 치료하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아빠도 저희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점점 더 기운을 잃어갔고 병원에 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입원은 길어졌고 저는 학교를 마치면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동생도 뭘 안다고 엄마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엄마 병실 침대에 매달려서 울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죠. 괜찮아, 희영아.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더 힘내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응? 엄만 이 와중에도 내 걱정이야? 내 걱정 말고 제발 엄마 걱정부터 해. 이게 뭐야, 이렇게 앙상해서 어떡해. 엄마는 힘들어하면서도 저희를 걱정했지만 엄마가 저보다 더 힘들다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말랐던 손이 더 앙상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엄마는 저희가 올 때마다 평소처럼 웃어 보이려고 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엄마가 점점 멀어지고 있단 걸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결국 엄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매일 밤 눈물이 났지만 그래도 참으려고 애썼어요. 아빠는 엄마가 떠난 후 더 바빠졌어요. 일에 파묻혀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동생을 챙기는 건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됐죠. 저도 어렸지만 동생은 정말 아직 너무 어렸거든요. 동생은 엄마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것처럼 매일 밤 엄마 이름을 부르며 잠들곤 했고
저는 그런 동생을 꼭 안고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였어요. 동생이 울음을 멈추고 잠이 들면 저는 혼자 울었어요. 하지만 누나니까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저까지 무너지면 동생을 챙길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갔어요. 엄마가 없는 집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렸고 저희 가족도 변해갔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어른이 된 것 같았고 동생은 엄마를 잃은 상처를 안고 자랐어요. 아빠는 변해버렸어요. 엄마가 떠난 후에 아빠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엄마가 없는 자리에서 모든 게 무너져가고 있었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집에 한 여자를 데려왔어요. 인사하거라. 앞으로 너희 새엄마가 될 뿐이야. 새엄마라고? 그럼 우리 엄마는? 엄마는 하늘나라로 가셨잖니. 이제 너도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엄마 간 지 아직 1년도 채 안 됐어. 근데 아빤 지금 우리 앉혀놓고 새 여자 데려다가 새 가족 운운하는 거야? 미쳤어? 그래, 미친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지. 나랑 희준이는 엄마가 떠난 뒤에도 매일 엄마를 그리워하며 살았어. 집을 나설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엄마가 옆에 없다는 걸 실감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그런데 아빠는 그동안 엄마가 없는 시간을 일에 파묻혀 버틴 게 아니라 다른 여자와 보낸 거였다니 진짜 어떡해. 잠시 진정해라. 진정하고 아빠 말 좀 들어봐. 근데 쟤 뭐야? 쟤는 뭔데 저기 서 있는 거야? 더 황당한 건 그 여자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였죠. 제 또래의 여자애 하나가 서 있었거든요. 얼굴에 어색한 미소를 띤 채 저를 보고 있더군요. 아빠는 그 애를 가리키며 새 동생이라 했어요. 순간 머릿속에서 무슨 소리가 쾅 하고 터지는 것 같았어요. 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새엄마도 모자라서 새 동생까지? 미친 거 아니야? 나랑 1살 차이밖에 안 나는 애를 갑자기 동생이라고 부르라고? 아빠가 지금 제정신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엄마, 동생. 나한테 동생은 하나뿐이야. 나한테 엄마는 한 사람뿐이라고. 희영아, 넌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엄마가 떠나고 힘들었던 건 아빠도 마찬가지였다. 혼자가 되니 삶이 너무 공허했어. 그러다 이 여자를 만나게 됐고 서로 의지하며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됐다. 아빠한테는 더없이 고마운 사람이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 사람을 엄마라고 생각하고 잘 지내보자. 안 되겠니? 기가 막혔죠.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엄마가 없는 집을 아직도 낯설어 하고 있는데 아빠는 벌써 그 빈자리를 채우겠다고 다른 여자를 들여온 거였어요. 거기다 새엄마란 사람이 엄마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도 모자라 갑자기 나타난 여자애까지 가족이라고 해야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저는 그날 이후 그 여자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말도 섞기 싫었고 같이 있는 공기조차 견딜 수 없었어요. 아침 식탁에 같이 앉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빵을 사들고 학교로 가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밤엔 학원을 핑계 삼아 늦게 들어갔고요. 그냥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어요. 제 입장에선 당연한 반응이었죠. 세상 어느 딸이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돼서 새 여자한테 어머니 하고 달려가겠어요. 저는 아빠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적어도 저희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렇게 성급하게 새 여자를 들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빠는 그런 절 보면서도 한동안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전 그럴 생각이 없었거든요. 결국 아빠와 말다툼이 터졌어요. 이만하면 너도 그만 좀 해라. 너도 더 이상 어린애 아니잖아.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건데. 꼴사나운 반항은 접어치우고 엄마한테 엄마라고 당장 부르지 못해? 나 어린애 아니야. 근데 왜 나한테 어린애 같은 반응을 바라는 건데? 얼씨구나 엄마 엄마 하면서 잘 지내길 바래? 저 여자 때문에 딸까지 모른 척하면서 저 여자랑 놀아나니까 그렇게 좋아?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제가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죠. 아빠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저를 쏘아봤어요. 손을 치켜드는 게 보고
저는 반사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와 아빠 사이에 한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계모였죠. 계모는 아빠를 막아서면서 거의 빌듯이 말했어요. 당신 이러면 안 돼요. 당신이 희영이 마음을 이해해줘야죠. 이럼 내가 더 미움받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이야기해볼게요. 희영아, 나랑 잠시만 얘기 좀 해줄래? 아줌마는 이 얘기 정말 듣고 싶은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모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안해. 네 입장에선 너무 갑작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야. 나라도 그랬을 거야.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 강요할 순 없지. 그럼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제 허락 같은 거 어차피 필요 없잖아요. 아줌만 그래도 희영이랑 잘 지내고 싶은데 아줌마 혼자 지은이 키우면서 정말 힘들게 살았어. 여자 혼자 딸 키우며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도 조금은 짐작할 거라고 생각해. 정말 별별 사람들이 다 못 살게 굴더라. 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 더 이상은 정말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너희 아빠를 만났어. 그리고 우리한텐 비슷한 공통점이 있었지. 둘 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다는 아픈 말이야. 그렇게 조금씩 서로를 의지하게 됐던 것 같아.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계모는 눈물을 닦으며 웃어 보이려 했어요. 엄마라는 존재를 내가 대신할 순 없을 거야.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너희 엄마 자리를 대체하려고 내가 여기 들어온 게 아니야. 그것만은 분명히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럼 뭘 원하는 건데요? 뭘 바라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건데요? 나에게도 조금은 안정적인 가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 정말 많이 시달렸거든.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얼마든 도와줄게. 엄마라고 부르는 건 바라지 않아. 그냥 옆에 있으면서 내가 챙겨줄 수 있는 것만 챙겨주고 싶어. 굳이 왜? 너도 아이를 낳아보면 알 거야. 아이를 낳고 나면 내 아이 아닌 다른 아이들도 마음이 쓰이고 그러는 거란다. 그래서 아줌마, 희영이 너랑 희준이한테 정말 잘하고 싶어. 노력할게. 그러니까 나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줘. 그래줄 수 있겠니? 저는 그때 처음으로 계모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갑자기 가족처럼 지낼 생각은 없었지만 계모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저처럼 나름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 그냥 그렇게 미친 듯이 화가 나는 마음은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쓸데없는 반항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물론 한순간에 살갑게 대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같이 밥을 먹고 물으면 고개라도 끄덕이는 정도는 하게 됐죠. 아빠도 그런 저를 보고 안심한 듯 했고 계모도 저희를 챙기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전처럼 무작정 반발하지 않으니 계모도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무엇보다도 엄마가 떠난 후 밖으로만 돌던 아빠가 계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예전보다 표정이 편안해진 게 그제야 보였어요. 저는 그런 아빠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계모가 엄마 빈자리 채울 순 없지만 적어도 아빠에게 아내의 빈자리는 채워줄지 모르겠구나. 아빠에겐 우리만큼이나 아내라는 존재가 필요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요. 그렇게 저희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어요. 저는 조금씩 적응했고 계모도 저희와 가까워지려 노력했어요. 물론 여전히 서먹한 순간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지낼만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점점 생각했어요. 진짜 가족이 될 수는 없어도 지내는 건 괜찮을지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착각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계모는 우리 집에 들어온 뒤에도 직장을 계속 다녔어요.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한다고 했고 전공이 식미학이라 사람 마음을 잘 안다고 했어요. 사람 마음을 잘 안다니 뭔가 의미심장한 말이었지만 그땐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계모는 언제나 부드러운 말투에 세련된 행동을 보였고 아빠는 그런 계모를 굉장히 신뢰했어요. 아빠가 계모를 바라보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여자에게 완전히 마음을 줬다는 걸요. 저희를 대할 때도 계모는 다정하게 굴었어요.
처음엔 저도 그게 진심인 줄 알았어요. 반항을 하고 자기를 대놓고 싫어하던 저를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잘해주려고 했으니까요. 물론 저는 여전히 계모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거리감을 두고 있었지만 최소한 계모가 억지로라도 저희를 챙기려 한다는 건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뭔가 조금씩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계모에겐 딸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애가 자꾸 제 물건에 손을 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단순한 착각인가 했죠. 그런데 몇 번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느낌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어느 날은 화장대 위에 올려둔 향수가 사라졌고 또 어느 날은 책상 위에 두었던 작은 소품이 없어졌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엄마 유품이었던 목걸이가 사라졌을 때였어요. 그건 절대 함부로 둘 물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집안에서 사라지면 가져갈 사람이 누구겠어요? 계모 아니면 그 애 둘 중 하나였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그의 방을 뒤졌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그 애가 목격하면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애는 저를 밀치면서 도둑 취급이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결국 전 그 방에서 목걸이를 찾았어요. 옷장 한 구석, 지퍼가 닫힌 가방 안에서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대로 그의 머리채를 잡아버렸고 결국 그 자리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며 제대로 붙었죠. 이거 안 놔? 이 도둑년이 어디서 남의 머리채를 잡고 있어? 누가 도둑년이야? 나 도둑년 아니야. 야, 김희영, 너 그 손 안 놔? 어디서 동생을 때리고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래?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얘가. 그 순간 제 말을 낚아챈 건 계모였습니다. 아니, 별일 아니에요, 여보. 사실은 우리 지은이가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희영이가 그게 좀 질투가 났나 봐요. 그래서 그림을 그만 저렇게 만들어놨지 뭐예요. 근데 희영이 너무 나무라지 마요, 여보. 아이들끼린 그럴 수 있어요. 저보다 더 어린 지은이가 대상을 받으니 질투가 나는 것도 당연하죠. 뭔 개소리라는 거야 지금?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려왔어요. 좋아했고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뭔 운명의 장난인지 그 애도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저는 그게 신경 쓰이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때 전 이미 세상만사에 불만이 가득한 상태였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빠가 다른 여자를 집에 들였고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들과 같은 집에 살고 있었으니 그러니 그 애가 그림을 그리든 말든 솔직히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애가 학교에서 열린 대회에서 전체 대상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물론 좀 불쾌하긴 했지만 신경 쓸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계모가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기 딸이 대상을 받은 걸 제가 질투해서 이렇게 망쳐놨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계모가 가리킨 걸 보자마자 기가 막히더군요. 그 애가 그림이 커피에 흠뻑 젖어 있었고 심지어 칼자국이 난 것처럼 찢어져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이라 입이 벌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아까 스쳐 지나갔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계모가 커피를 들고 오던 모습이요. 그 순간 알았죠. 이건 계모 짓이었어요. 저는 어리 빠진 채 계모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계모는 오히려 태연한 표정이더군요. 아빠는 제 얼굴을 보고 화를 참지 못했어요. 동생이 상을 받았으면 축하해 줄 일이지. 언니가 돼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당장 사과하지 못해? 아빤 지금 저 개소리를 믿어? 근데도 얘가 요즘 좀 얌전해진 줄 알았더니 어디서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 같은 소리 하네. 지랄도 가지가지 아주. 뭐? 근데 이게 여보 그만요. 제발 그만해요. 애들이 한창 그럴 나이죠. 너무 나무라지 말아요. 절 봐서라도 다그치지 마요. 응? 그 와중에도 계모는 착한 척, 오히려 저를 감싸는 척하며 아빠를 달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그때야 깨달았죠. 계모는 절대 만만히 볼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 이후로 그런 일은 계속 반복됐어요. 계모는 정말 교묘했어요. 눈앞에서 대놓고 나쁜 짓을 하진 않았어요.
대신 아주 은근하게 티나지 않게 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그러면서도 겉으론 한없이 착한 사람처럼 굴었어요. 마치 저를 친딸처럼 아끼는 새엄마인 척 연기했죠. 아빠 앞에서 늘 다정했고 저희를 걱정하는 척했고 때론 저를 감싸주는 척까지 했어요.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어요. 계모의 딸, 그 애는 점점 더 대놓고 저를 도발했어요. 저를 건드려 놓곤 뒤로 쏙 빠지는 게 특기였죠. 기분 나쁜 말을 던지거나 제 물건을 건드리거나 별거 아닌 일로 저를 비꼬면서 반응을 살폈어요. 저는 처음엔 그걸 참으려고 했어요.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애가 단순히 저를 귀찮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얘는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을 했죠.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그 애가 저를 도발했어요. 학교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일부러 어깨를 세게 치고 지나갔어요.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뒤에서 그 애가 비웃듯이 한마디 던졌어요. 아빠가 요즘 너 취급도 안 하는 것 같더라? 어쩌니? 그러다 믿는 딸 자리마저 나한테 뺏길라. 개소리 말고 그냥 지나가라. 나 너랑 아는 척도 하기 싫으니까. 왜? 인정하기 싫어? 근데 너 인정해야 될 거야. 우리 집에서 너 점점 더 천덕꾸러기 돼가는 중이잖아. 그러다 보면 결국 아빠도 돌아서지 않을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섰고 갑자기 그 애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옷을 찢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뺨을 세게 내리치며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죠. 갑작스러운 행동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뭐 하는 거지? 얘가 미쳤나? 뭐 하는 짓이야? 정신 나갔어? 그만해. 너 왜 이래? 미안해. 잘못했어, 언니. 내가 미안해. 너 뭐 하는 거야? 혼자 무슨 짓이야? 너 뭐 신들렸니? 살려줘, 언니. 내가 잘못했어. 아빠한테 말 안 할게. 저는 경악하며 그 애를 뜯어 말리려 했지만 그 애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 마침 그 순간 복도를 지나가던 선생님 한 분이 저희를 발견한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보였을진 뻔했어요. 그 애는 찢어진 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요. 너무나도 완벽한 장면이었어요.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었죠. 선생님은 당연히 저를 의심했어요. 그 애는 울면서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힘든지 연기했고 선생님은 그런 그 애를 감싸며 위로했어요. 그리고 결국 계모가 학교로 불려왔어요. 계모는 교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절 감싸는 척하기 시작했죠. 요즘 희영이가 너무 예민해져서 걱정이에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마음이 힘든가 봐요.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희 집안 문제니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그 애 너무 안 좋게 보지 말아주세요, 선생님. 예, 이해합니다. 아무쪼록 잘 좀 지도 부탁드릴게요. 집안일이 그런 건 알겠지만 학교에서까지 문제가 생기지 않게 좀 부탁드립니다. 결국 저는 가해자가 됐고 상담까지 받아야 했어요. 학교에서 상담사가 붙었고 저를 따로 불러서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 시작하는데 저만 혼자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죠.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학교도 아빠도 그 사건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아빠와의 사이는 완전히 파탄 직전이 돼버렸죠. 나날이 체감했어요. 이제 저는 이 집에서 완전히 고립됐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잠든 저를 동생이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게 한눈에 보기에도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저는 얼른 일어나 동생의 이마에 손을 가져다 댔어요. 뜨거웠어요. 열이 심하게 오르고 있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어? 병원 가자. 옷 입어. 안 돼. 조용히 해야 돼. 새엄마가 들으면 안 돼. 다급히 말하며 동생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동생이 화들짝 놀라며 제 손을 꼭 붙잡더라고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동생이 왜 이렇게까지 겁을 내는 걸까? 원래 동생은 까불까불하고 애교도 많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죠. 그 순간 제 일에만 빠져 동생을 신경 못 썼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동안 저보단 동생이 계모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을 텐데
그동안 대체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 강한 의심에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동생에게 따져 물었죠. 누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는 거야? 동생은 움찔했어요. 대답을 망설이면서도 눈을 피했어요. 저는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다시 물었어요. 괜찮아. 누나한테 말해도 돼. 새엄마가 너 괴롭히니? 누나 없을 때 새엄마가 나 때려. 근데 이거 절대 말하면 안 돼, 누나.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동생은 망설이더니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뭐? 어떻게 괴롭혀? 크게 때리진 않아. 멍들게 하진 않는데 머리 툭툭 치고 등 밀고 팔 꽉 잡고 막 흔들고 그래. 그게 계속 있었던 일이야? 응, 맨날 그래. 누나 없을 때마다. 그럼 아빠 앞에서는? 앞에선 안 그래. 아빠 있을 때 나한테 친절한 척해. 말도 해? 무슨 말해? 입에 담기도 싫어. 진짜 이상한 말, 무서운 말 많이 해. 누나까지 미워하게 만들려고 해.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 참고 있었던 거야? 응, 누나 걱정할까봐 말 못했어. 그리고 말하면 더 심해질까봐. 이제 누나가 다 알았으니까 괜찮아. 더는 혼자 참고 있지 마. 누나가 지켜줄게. 절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죠. 다음 날 저는 동생에게 작은 녹음기 하나를 줬어요. 그리고 계모 목소리를 모두 녹음해 오라고 했죠. 그러고 이틀 뒤 동생은 조용히 저에게 녹음기를 건넸어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녹음은 아주 생생했어요. 계모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동생을 괴롭히는 게 정확히 녹음돼 있었고 이걸 아빠에게 들려주면 되는 거였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녹음기를 넣어두고 학교에 다녀온 사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한참을 찾는데 계모가 등장했죠. 이거 찾니? 그걸 당신이 왜... 내놔. 이런 앙큼한 짓은 대체 어디서 배운 거니? 귀여운 희준이가 이런 요망한 짓을 했네. 당신 대체 뭐야?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목적이 뭐야 대체? 넌 그게 문제야. 항상 너무 흥분을 잘하고 감정적이지. 그렇게 해서 너 평생 나 못 이겨. 내놔. 그거 당장 내놓으라고. 네가 계속 이러면 이럴수록 너랑 네 동생만 점점 더 위험해질 뿐이야. 그냥 조용히 협력해. 네 동생이라도 제대로 지키고 싶으면.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말았습니다. 계모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이 사실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을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 끔찍해졌어요. 학교에 다닐 때는 계모와 마주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방학이 되면서 마주칠 일이 너무 많아졌죠. 제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계모는 점점 더 대놓고 저를 자극했고 집안 분위기는 갈수록 무거워졌어요. 아빠가 있을 땐 그래도 계모가 최소한의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진 않았죠. 적어도 아빠가 있는 자리에선 좋은 아내, 좋은 새어머니인 척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끼리 있을 땐 상황이 달랐어요. 말투도 행동도 태도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시한폭탄이 결국 터졌어요. 아빠가 해외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됐고 3주나 집을 비우게 된 거예요. 그건 곧 그동안 계모가 아빠 앞에서 숨기고 있던 본색을 이젠 거리낌 없이 드러낼 수 있다는 뜻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아빠가 떠난 후 계모는 완전히 변했어요. 더 이상 꾸밀 필요도 없다는 듯이. 그날 저녁 밥을 먹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이미 싸늘했어요. 계모는 절 신경 쓰지도 않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저와 동생을 감시하듯 바라봤어요. 저는 입맛이 없었지만 어쨌든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계모가 뜨거운 국을 동생 앞으로 밀어넣었고 국그릇이 거의 쏟아질 뻔했어요. 동생은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다음 순간 계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화를 냈어요. 숟가락을 떨어뜨린 게 그렇게 큰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순식간에 동생의 뺨을 후려쳤죠.
그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어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동생은 뺨을 감싸쥐고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 모습에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계모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동생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지. 하지만 계모는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제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는 저를 강하게 밀었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어요.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계모는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죠. 내가 니까컷 한번 밟아줄 날만 기다렸다. 어디서 어린 게 겁대가리 없이 기어올라? 그리고 무참한 발길질이 시작됐어요. 저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몇 차례 발길질이 이어졌고 저는 고통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동생은 충격을 받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생각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맞고 있을 순 없다고. 일단 여길 빠져나가야겠다고. 저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세웠고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대로 동생을 데리고 현관으로 달렸습니다. 계모가 뒤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왔어요. 밖은 차가운 겨울밤이었고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지만 한 가진 확실했어요. 여기 더 있다간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거. 이 지옥보단 바깥이 나을 거라는 거. 그렇게 저와 동생은 한겨울밤 무작정 발길이 닿는 대로 도망쳤어요. 집을 나온 우리는 당장 갈 곳이 없었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누나, 이제 우리 어디로 가? 몰라, 누나도 몰라. 당장 갈 데가 없어. 친척들한테 전화해보면, 외삼촌한테 해보면 안 돼? 했어. 아무도 안 받아. 외삼촌도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 외숙모 눈치도 보이시겠지. 모르겠어. 어차피 받아도 우리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 못할 거야. 그냥 잠깐이라도 머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친척이 있었으면 벌써 갔지. 우린 지금 완전 혼자야. 이젠 너도 그거 알아야 돼. 자꾸 어디 기댈 생각 말고. 그럼 아빠는? 아빠한테 연락해볼까? 지금 출장 중이잖아. 근데 솔직히 가까이 있었어도 똑같았을 거야. 아빠는 그 여자가 너한테 뭘 했는지 전혀 몰라. 내가 몇 번 말하려고 했는데도 안 믿더라. 나만 나쁜 애 취급이지. 그 여자가 이미 제대로 홀려놓은 상황이야. 답이 없어. 그럼 진짜 어디도 갈 데 없는 거야? 지금은 그래. 그래도 우리 둘이니까 버틸 수 있어. 같이 있으니까. 그치? 너 누나 못 믿어? 아니야, 믿어. 그날 밤부터 저희 둘은 길거리를 전전했어요. 처음 며칠은 찜질방이나 24시간 카페에 들어가 몸을 녹였어요. 하지만 나올 때 지갑도 챙기지 못했고 휴대폰 하나만 달랑 들고 나왔었거든요. 휴대폰에 등록된 체크카드에 남아있던 돈이 전부였고 그 돈도 점점 바닥을 드러냈죠. 그래도 처음엔 어떻게든 버텼어요. 무인 카페나 무인 빨래방 같은 곳을 찾아 의자에 기대어 눈을 붙였어요. 차가운 공기와 낯선 공간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 얻어맞는 것보단 이게 나았어요. 동생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집에 가잔 말은 끝까지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겨울은 점점 더 혹독해졌어요.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면서 바깥 공기는 뼛속까지 시려왔죠. 처음엔 꽤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추위는 생각보다 훨씬 잔인했어요. 무엇보다 동생이 점점 기운을 잃어갔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춥다. 오늘 밤은 진짜 심한데? 누나, 나 손끝이 너무 아파. 계속 저릿해. 우리 무인 빨래방 또 가면 안 돼? 안 돼. 거기 아저씨가 한 번만 더 오면 신고한다고 했잖아. 카페도 주문을 안 하면 쫓아낸다 그러고. 오늘은 진짜 갈 데가 없다. 누나, 우린 지금 뭘 하는 걸까? 살려고 도망친 거야. 거기로 돌아갔으면 넌 또 맞았을 거잖아. 넌 그럼 그 집에 다시 가고 싶어?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절대 그 집은 안 돼. 차라리 추운 게 나아.
그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너 얼굴도 창백하고 목소리도 힘도 없고. 누나가 어떻게든 해볼게. 내 동생, 엄마도 아빠도 없으니까 누나가 꼭 지켜줄게. 약속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막막하긴 마찬가지이던 그때 문득 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 맞다. 우리 어릴 때 살던 동네 기억나? 왜? 거기 이웃집에 우리 잘 챙겨주던 할머니 계셨잖아. 나한테 늘 과자 주시고 네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그 허리 이렇게 구부정한 그 할머니? 그래, 맞아. 뵌 지는 오래됐지만 그 따뜻하고 정 많던 분이라면 혹시라도 우리 받아주실지도 몰라. 진짜 괜찮을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 지금은. 누군가의 문을 두드려야 할 때야. 한번 믿어보자, 응? 그렇게 동생을 데리고 예전 동네로 향했어요.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골목길을 지나 할머니 집 대문 앞에 도착했는데 대문이 굳게 잠겨 있었어요. 인기척도 없었어요. 잠시 망설이고 있는데 마침 옆집 사람이 나와 있길래 할머니가 어디 가셨냐고 물었죠. 저 혹시 여기 사시는 할머니 어디 가신지 아시나요? 아, 그 할머니? 할머니 몸이 안 좋으셔서 입원하신 지 몇 달 되셨는데 아마 그 집 빈집 된 지 꽤 됐을 거야. 허탈함에 힘이 쭉 빠졌어요. 여기가 아니면 정말 갈 곳이 없는데 하지만 배고픔과 추위에 더 이상 움직일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동생도 저도 지쳐 있었고 저는 동생을 이끌고 할머니 집으로 몰래 들어가기로 했어요. 담이 낮아 동생을 먼저 올려보내고 저는 담을 뛰어넘어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오랫동안 사람이 머물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어요. 먼지가 쌓여있고 집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죠. 보일러는 끊긴 상태였지만 다행히 전기는 들어왔어요. 적어도 바람을 막을 수 있다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감이 들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꼭 갚을게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할머니 집 방구석에 웅크려 동생을 감싸 안았어요. 하지만 집안이라 해도 한겨울의 추위는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어요.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동생은 온몸을 떨다가 결국 열에 지쳐 잠이 들었어요.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을 따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주방으로 가서 이곳저곳을 뒤졌어요. 그러다 아궁이를 발견했어요. 부엌에서 낡은 솥을 찾아 물을 끓이려 했죠. 뜨거운 물로 동생 몸이라도 닦아주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장작을 찾아 아궁이에 불을 붙이려던 순간 문득 엄마가 했던 말이 번쩍하고 떠올랐어요. 희영아,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오면 할머니 집 아궁이를 파봐. 알았지? 그 순간 머리가 번쩍했어요. 사실 그 말을 하신 건 엄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어요. 그땐 엄마가 곧 떠나실 거란 생각에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인가 하고 금세 잊어버렸죠. 그런데 아궁이를 보니 바로 그 말이 떠오른 거예요. 할머니 집으로 가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죠. 엄마가 말한 아궁이는 이 이웃집 할머니가 아니라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 집을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집을 아빠가 판다고 했던 것 같아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동생을 깨웠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외할머니 집으로 향했고 다행히 집은 그대로였어요. 재개발이 된다, 철거될 거다 하는 말이 많아 아마 일부러 놔둔 모양이었죠. 집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외벽은 금이가 있었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은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그 집이었어요. 저는 손을 덜덜 떨면서 곧장 뒷마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궁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가 말했던 곳, 가장 힘든 순간이 오면 파보라고 했던 바로 그곳. 저는 필사적으로 흙을 파헤쳤어요. 손톱에 흙이 박히고 손이 얼얼하게 아파와도 멈추지 않았어요. 이곳을 파보라고 했던 엄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오면 할머니 집 아궁이를 파보라고.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알기 전까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러다 드디어 뭔가 단단한 것이 손끝에 닿았어요. 나무였어요. 낡은 나무 상자.
숨을 몰아쉬며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고 그 안을 본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거기에는 엄마가 남긴 서류 뭉치와 돈이 든 봉투, 그리고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냈어요. 엄마의 손글씨가 보였어요. 이걸 발견했다면 네가 가장 힘든 순간이라는 이야기겠구나. 희영아,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야.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어요. 눈물이 종이에 뚝뚝 떨어질까봐 손등으로 급히 닦아냈어요. 저는 숨을 몰아쉬며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을 보게 됐죠. 첫 번째로 나온 건 두꺼운 신문기사 스크랩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10년도 더 된 기사였죠. 사기 팔범 전과 여자를 수배 중이라는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급히 사진을 확인했어요. 개명을 한 건지 이름은 달랐지만 사진 속 얼굴은 분명 계모였어요. 얼굴을 좀 손본 것처럼 몇 군데 달라지긴 했지만 틀림없이 계모였어요.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기사를 읽어나갔습니다. 계모는 과거 여러 남자에게 접근해 결혼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남편의 재산을 빼돌린 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수법을 반복해온 사람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녀와 결혼한 남성이 실종되었고 그 직후 계모가 모든 돈을 챙겨 도망쳤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던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사건은 흐지부지됐고 계모는 이후 개명 후 신분을 세탁해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였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문서를 펼쳤어요. 이번엔 경찰 기록이었어요. 이건 아마 엄마가 어딘가에 누군가를 통해 어렵게 구한 서류였을 거예요. 기록엔 더 끔찍한 사실들이 적혀 있었어요. 계모는 전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의 전처 자식들에게도 지속적인 괴롭힘을 저질렀던 거예요. 특히 한 사건이 눈에 들어왔어요. 계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전처가 남긴 아이 둘을 키우게 됐는데 그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했어요. 결국 그중 한 아이가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던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 기소로 이어지진 않고 이후 계모는 이름을 바꿔 도망쳤다는 기록이었죠.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저희가 당한 일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이게 이 여자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남자를 유혹해 결혼하고 남자의 재산을 야금야금 빼돌린 뒤 그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아이들은 철저하게 괴롭히고 고립시키는 것. 그리고 남자가 쓸모없어지면 돈을 챙겨 사라지는 것. 저는 제가 한 신데렐라나 콩쥐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동화 속에서 나오는 나쁜 새엄마가 등장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건 그런 단순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계모는 무지막지한 범죄를 저질러 온 사기꾼이었고 저희는 그 다음 피해자가 된 거였죠. 저는 서류를 꽉 움켜쥐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이걸 알아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편지의 다음 장을 넘겼어요. 거기에는 엄마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 있었어요. 엄마는 이미 한참 전부터 계모를 조사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아빠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만 엄마는 몸이 아프기 한참 전부터 아빠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어요. 엄마의 직감이었어요. 그게 맞았어요. 엄마는 결국 사람을 시켜 아빠를 뒷조사했고 아빠가 지금의 계모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엄마는 몸 상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 흥신소를 통해 그 여자를 조사했는데 문제는 단순 불륜에서 끝나지 않았던 거죠. 바로 제가 방금 본 계모의 큰 비밀을 찾아낸 거예요. 처음엔 네 아빠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이미 너희 아빠는 그 여자에게 빠져 있었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었을 거야. 오히려 나를 의심했겠지. 내가 아픈 걸 빌미로 질투한다고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여자가 먼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너희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생각했어. 그래서 이곳에다 이걸 남겨두기로 했어. 내가 가고 난 뒤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생긴다면 네가 이걸 알 수 있도록. 희영아, 절대 그 여자의 뜻대로 되게 놔두지 마. 엄마, 난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얼마나 괴로웠어.
저는 편지를 손에 꼭 쥐었어요.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계모가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엄마가 왜 이걸 남겨두었는지,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 그걸 세상에 밝히고 복수를 할 시점이 된 거죠.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계모를 찾아가 이걸 들이밀고 모든 걸 밝히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당할 게 뻔했어요. 계모는 한두 번 사람을 속여먹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철저한 계획과 거짓말 때문이었을 거고, 저 같은 고등학생 하나쯤은 손쉽게 다시 몰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이걸 믿어줄 사람, 그리고 이걸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 떠오르는 건 딱 한 명뿐이었어요. 아빠 회사에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변호사 아저씨. 어릴 적부터 몇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회사 일 때문에 아빠랑 자주 연락했고 저희 집에도 몇 번 온 적이 있었고, 그렇게 친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아저씨라면 계모의 거짓말에 휘둘릴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동생을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추운 겨울날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고 변호사 아저씨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서류를 내밀며 꼭 봐야 한다고 하자 아저씨는 표정을 굳히고 서류를 하나씩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몇 장을 읽어내려가던 아저씨의 손이 멈칫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거 생각보다 사태가 커질 것 같은데 당장 네 아빠에게 연락하는 게 좋겠다. 아니요,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아빠가 출장 중이기도 하고 아마 제 말은 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를 찾아온 거예요. 아빠가 그 여자부터 만나면 안 돼요. 분명 홀릴 게 뻔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래, 그럼 우리 쪽에서도 준비를 해야겠구나. 제 부탁에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저씨는 먼저 이 서류를 공증받고 경찰에도 미리 제출했어요. 이게 단순한 가정사 문제가 아니라 사기 사건이고 계모는 이미 전가 기록이 있는 상태였잖아요. 경찰은 이 자료를 보고 즉시 계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모가 이걸 알게 되면 도망칠 확률이 높다는 거였어요. 경찰은 저한테 계모를 잡을 때까지 저희 협조가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그 인간이 지금까지 한지 보면 절대 쉽게 잡히지 않을 거다. 네 아빠한테 얘기하더라도 바로 들이닥치는 건 안 돼. 방심하게 만들어야 돼. 방심해야 경찰이 움직일 수 있어. 알겠지? 네, 아빠가 귀국할 때까지 이 사실을 숨기기로 할게요. 그리고 변호사 아저씨가 아빠를 공항에 마중 나갔어요. 집으로 가게 되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으니 설명 없이 아빠를 회사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온 아빠에게 저희 서류를 내밀었어요. 아빠는 처음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했어요. 하지만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결국 계모의 경찰 기록과 신문 기사를 보던 아빠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계모가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는지, 그동안 저희를 어떻게 대했는지, 엄마가 이걸 미리 알고 조사했지만 아빠가 계모와 바람을 피우는 걸 알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까지. 아빠는 입술을 깨물며 서류를 찢어버릴 듯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빠가 격분한 채 나가려 하자 변호사 아저씨가 팔을 붙잡으며 말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저 여자는 절대 쉽게 물러날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쪽에서 이걸 알았다는 걸 눈치채는 순간 바로 돈을 싸들고 도망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게 묻는 아빠에게 경찰들이 작전을 설명했어요. 아빠는 귀국해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해야 하고 준비한 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그렇게 작전이 시작됐어요. 아빠는 평소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희는 마당 뒤에 숨어 소리를 엿들었어요. 계모는 여전히 태연하게 아빠를 맞이했어요. 여보, 출장 피곤했죠? 하며 묻는 계모를 아빠는 평소처럼 대하며 가방을 내려놓았고 집안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애들은? 아, 애들요? 친구 집에서 며칠 신세 좀 진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요즘 사춘기라 그런지 예민하더라고요. 친구 집에 다녀온다기에 그러라고 했어요.
기가 찼죠. 저희를 죽일 듯이 굴더니 태연하게 아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꼴이라니.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지? 뻔뻔하기 짝이 없는 계모에게 부하가 치밀어 오르던 그 순간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순식간에 계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계모는 당황한 채 뒤로 물러섰어요. 전미영 씨, 당신을 사기 및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오해라도 하신 것 같은데. 하지만 경찰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어요. 계모가 사기 전과가 있다는 사실, 과거에도 남편과 자식들에게 한 짓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에게 저지른 모든 짓들이 경찰 수사망에 걸려 있었어요. 계모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어요. 여보, 이 사람들 뭐라는 거야? 좀 말려봐. 난 그런 적 없어. 당신 설마 이 말 믿는 거 아니지? 그치? 이제 연극은 그만둬.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여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어떻게 나한테... 어이, 조용히 하고 순순히 갑시다. 어차피 끝났어, 당신. 결국 계모는 경찰들에게 붙잡혀 끌려갔어요. 그동안 계모가 감춰온 과거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계모가 저질러온 사기 행각이 모두 밝혀지기 시작했죠. 수사 끝에 계모는 결국 법정에 섰어요. 기소된 혐의만 해도 사기, 신분 세탁, 그리고 과거 전 남편 실종과 관련한 의혹과 아이들을 상대로 저지른 짓들까지 모조리 얽혀 있었어요. 이미 계모를 오랫동안 추적해온 경찰은 저희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했고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계모의 범죄 기록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모는 줄곧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였어요. 제가 전 남편들의 재산을 노린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요, 피해자. 제 죄가 뭔가요, 판사님? 제 죄라면 그저 어린 딸을 데리고 혼자 아둥바둥 열심히 살다가 남자 만나 그 사람을 믿은 죄밖에 없습니다. 저는 남자를 믿고 사랑을 믿었다고요. 절 배신한 건 오히려 그 남자들이에요. 처음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하더니 마음이 식고 나자 사기꾼이라며 몰아간 그 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 아닌가요?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하는 일도 다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며 눈물까지 보이는데 아주 여우주연상감 연기가 따로 없더군요. 하지만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죠. 과거 계모와 결혼했다가 재산을 빼앗기고 파산한 남자, 계모 때문에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말할 기회조차 없었던 피해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경찰이 계모가 해외로 빼돌린 자금까지 추적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계모는 그제야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계모가 이 재판을 빠져나갈 길은 없었어요. 결국 법원은 계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계모가 저지른 일들에 비하면 결코 긴 형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더는 저희를 괴롭힐 수 없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도했어요. 하지만 계모에겐 그 15년이 청천벽력 같은 형벌이었겠죠.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에도 계모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억울하다는 듯이 발악했어요. 아빠를 돌아보며 자신을 믿어달란 눈빛을 보냈지만 아빠도 그리고 그 누구도 계모를 동정하지 않았죠. 그렇게 계모는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그 후로 저희는 다시는 계모를 볼 일이 없었고요. 한편 계모의 딸, 그러니까 저보다 한 살이 어렸던 그 애는 결국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 애가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변호사 아저씨를 통해 그 애가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그 애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언니한테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엄마가 한 짓 나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나도 살고 싶어 그랬어. 그렇게 해야만 날 필요할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엄마가 계속 데리고 살아줄 테니까 그래서 그랬어. 이것조차 변명이지만 언니한테 그리고 희준이한텐 정말 미안해. 용서받지 못할 테지만 정말 미안해. 저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솔직히 용서할 마음이 바로 생긴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그에 대해선 조금씩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한편으론 그애도 계모의 피해자였다는 걸, 자기 딸에게 그런 자해 공갈을 하게 시키는 엄마가 어디 정상적인 엄마예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딸까지 도구로 이용한 거였죠. 저는 고민 끝에 그애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지금이라도 사과해줘서 고마워. 이제 난 그때 일을 잊기로 했어. 그러니 너도 이제 네 삶을 찾아가. 그 애는 얼마 후 다시 연락을 보냈고 나중엔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사과했어요. 그 애는 자기 엄마와도 연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면회를 다녀왔는데 여전히 반성할 줄 모르더라고. 감옥에서도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거짓말을 하고 억울하다며 발악을 하더라.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았어. 엄마에겐, 아니, 저 살인마에겐 진짜 답이 없다고.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고. 나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절대 그렇게 담지 마. 넌 너야. 네 엄마랑은 다르게 살 수 있어.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편 아빠는 계모가 감옥에 가고 모든 일이 정리된 후에도 한동안 저를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어요. 마치 무언가에 짓눌린 사람처럼 어깨를 축 처진 채 집안에서 말없이 지냈어요. 계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희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게 된 후에도,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은 후에도 아빠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미안함 때문이었겠죠. 저는 그런 아빠를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모가 감옥에 갔다는 사실도, 그동안 힘들었던 기억도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와 저희 사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었죠. 어느 날 아빠가 저희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정말 미안하다, 희영아, 희준아. 아빠가 정말 너희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구나. 아빠는 저희를 바라보지도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때 아빠의 표정이 지금도 선해요. 자책과 후회, 그리고 저희를 향한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담긴 얼굴이었죠. 저는 오랫동안 아빠를 원망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가끔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때 저희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계모에게 휘둘렸는지, 왜 엄마가 살아있을 때조차 아빠는 제대로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는지. 하지만 아빠는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도 한참을 울더군요.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다 내 잘못이야. 애들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난 아무것도 몰랐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아빠, 너희 엄마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내가 너무 바보였어.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았어. 미안해 여보라는 말만 반복하며 우는 아빠의 모습에 저의 뿌리 깊던 원망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아빠는 그 이후로 저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한동안 저희와 거리감을 두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시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늦은 밤까지도 저희가 괜찮은지 확인했고 아무렇지 않게 밥을 차려놓고 가거나 동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저도 동생도 처음엔 그런 아빠의 행동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빠가 저희에게 용서를 구하는 방식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런 아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로 했고 그렇게 저희는 다시 새 식구가 됐어요. 이제 어느덧 그 일련의 일들이 모두 정리된 지도 벌써 2년이 흘렀네요. 그 사이 저는 대학생이 됐고 서양화를 전공하고 있어요. 지난 몇 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한동안은 그 기억을 떨쳐내기 힘들었어요. 문득문득 떠오르는 장면들, 계모가 저희를 괴롭히던 순간들, 그날 밤 집을 뛰쳐나와 차가운 겨울거리를 헤매던 기억들. 하지만 그래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많잖아요.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또 동생도 다행히 잘 자라줬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겁에 질린 아이가 아니라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죠. 사실 처음엔 무엇보다도 동생 걱정이 많았어요. 동생이 그때의 기억을 얼마나 안고 살아갈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남을지. 하지만 다행히 동생은 씩씩하게 잘 버텨줬어요. 저희는 여전히 아빠와 함께 살고 있지만 저는 곧 독립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요. 지금도 때때로 그날 밤 아궁이를 파헤치던 순간이 떠올라요. 엄마가 남긴 메시지를 저는 계속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거예요. 누구도 네 인생을 흔들지 못하게 해. 꼭 네 스스로 너를 지켜야 해, 희영아. 엄마, 나 엄마가 남긴 그 말 잊지 않을게. 절대 빼앗기지 않을게.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살아갈게. 저는 엄마의 그 말을 지켰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거예요. 제 인생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갈 날들이 기대됩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걸 마주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배신감과 충격은 더 크기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외면하고 싶어도 결국 진실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선택해야 해요. 계속 속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어요. 믿음이라는 건 한순간에 깨질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걸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어떤 거짓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가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